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3월 3일 날 개강을 했는데 그날 뵙고 인사를 나눈 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정으로 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인간관계론이라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건 실천적 학문입니다. 과목 자체는 쉽고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살아가는 데는 물이나 공기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주변에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걸 한 학기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고 자기의 어떤 방향을 찾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는 타인과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는 부모님과 형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주 좁은 미시적 체계 안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살다가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사회, 국가, 이런 거시적인 체계로까지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공부하는 1장은 인간관계를 연구하게 된 동기 혹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징을 한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전자통신의 발달로 사람들 간의 그 접촉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만남의 질을 함께 상승시켰느냐?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고립을 초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의미, 형성 과정, 특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문으로서 전개되어진 어떤 시대적 배경과 변화의 과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론의 학문적 특성은 또 뭔가 이 정도로 이 1단원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이다. 좀 전에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부모님, 형제, 타인이에요. 분명히 나 아닌 타인. 그래서 이런 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점점 그 안에서 규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예의라든지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좁은 범위에서 점점 확대되어져가는 발달의 단계를 인간은 거치죠.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건강하게 사회화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익히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화합을 통해 상호 간에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인간관계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쓸 바람직한 그런 인재야 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얘기하죠. 머리가 좋다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 능력을 아주 유용하게 잘 발휘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재능이 전체 다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거 있는 그 재능과 지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것도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현장에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어떻게 잘 삶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이 다 조합이 되어 있을 때 성공적인 사람이다.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덕승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재주를 이겨야지 된다. 사람이 너무 재주만 앞서고 덕이 부족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데에는 필요한 사람이겠지만 좀 더 폭넓고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는 조금 뭔지 결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주보다는 덕이 있고 인간다움, 그런 따뜻함 이런 것이 배경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더 빛나게 된다는 얘기를 덕승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이제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학문으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인데요. 인간을 주체로 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고 이것을 삶에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실천하는 그런 학문이다.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적 측면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목표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기업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직장 내에서 구성하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얻어내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영적 측면에서 이 요구가 있어서 연구를 시작했고, 경영학에서의 인간관계론은 기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서 인간관계의 목적을 뒀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실제적인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학에서의 인간관계, 인간의 가장 마음의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학, 이 의미 아시죠?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은 무엇에 따라서 작동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의 결론 목적도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인간관계를 연구하게 된 방향이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인간관계론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제 교재인 17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재가 약간 2장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앞에는 같이 나갈 겁니다. 인간관계론의 형성 과정을 보면 첫째, 전통적인 인간관계론이 있고요. 두 번째, 초기의 인간관계론이 있고, 현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요. 초기의 인간관계론은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이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이 기계화가 됐고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경제인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해서 이 초기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기계화된 생산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잘 구성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작업 연구,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그다음에 작업 방식의 과학화, 임금 형태의 합리화, 작업 환경의 개선, 정비,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인간의 개성이나 잠재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걸 아까 우리가 심리학 측면에서도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오묘한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10명이 내가 최대한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의 무게가 한 사람이
1kg를 든다고 칩시다. 그럼 10명이 물건을 들면 내가 1kg를 들을 수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10명이 물건을 들으면 10kg를 듣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1kg씩 들을 수 있으니까 10kg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10명을 놓고 1kg씩 들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것을 시켜보면 어느 때는 12kg, 3kg를 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8kg, 7kg도 못 드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2, 3kg 이상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서로 협동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서 발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힘을 발휘해서 힘을 모아서 그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7, 8kg는 뭐죠? 7, 8kg는 한 사람이 1kg씩 들면 10kg는 거뜬히 들어야 되는데 왜 7, 8kg를 들고 못 들까? 그거는 내가 안 들어도 저 사람이 들겠지. 나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내가 가진 능력만큼도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힘을 모아도 10kg를 못 들고 7, 8kg밖에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심리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한 것이 첫 번째, 전통적인 인간관계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연구가 됐어요. 연구가 되어서 이제 그 19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온 그런 하나의 연구인데요. 오웬이라는 영국의 산업개혁가가 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인간관계론의 선조입니다. 그 메이오라는 학자가 호선이라는 공장에서 미국의 서부 전기회사 호선에서 메이오가 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산업적인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지는가를 연구한 것이 인간관계론의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인간관계가 인간을 사회인으로 본다. 앞에서는 그런 개성이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수치에 입각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연구했다면 두 번째는 좀 심리적이고 사람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연구한 것이 메이오의 호선 실험입니다. 사회인이라고 그랬는데 교재 21페이지서부터 24페이지까지 25페이지까지 보시면 여기 긴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선 실험의 결과는 인간의 생산성이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간의 내적 심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이게 그 얘기예요. 거기 첫째가 조명 실험이 있고 계전기 작업 실험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 프로그램, 혼선 실험의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직장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쭉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공간을 만들어 줄까라고 연구를 해서 처음에는 그 일하는 작업장의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해줬다는 거예요.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해주니까 일시적으로 생산 능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다면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이런 작업장에 조명을 밝혀주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뭐 계전기 작업 실험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는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성의 급여 방식, 그러니까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휴식 시간을 준다든지 작업 일수를 줄여본다든지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작업 능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앞에 조명 실험처럼 해봤더니 이것도 역시 굉장히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본 게 뭐냐면 좋은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조를 형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먼저 책임자들을 배치를 하고 자기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정하게 해서 면접을 하게 해서 조를 구성하고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말한 것, 뭐 조명을 밝혀준다든지 어떤 근무 조건을 좀 더 높여준 거에 보다도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오래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잘 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런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내가 하는 일을 집중해서 오래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처음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게 됐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보시면 호선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생산 능률은 조급원의 태도 또는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내가 나 저 사람하고 진짜 얼굴 마주보는 건 너무 힘들어. 쟤는 왜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에 매일 죽자고 덤벼드는 거야. 뭐 이런 아주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왜곡되어진 사람하고 매일 만나서 일을 하는 건 너무너무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번의 태도나 감정은 그가 속한 집단 내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세 번째는 공식적 조직 내에서는 자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이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규범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통제된다.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조직 안에, 집단 안에서 그것이 공식적인 조직이 있지만 그것의 근본은 그들 가운데 서로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비공식적인 소통이 그 조직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얻어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론에 대한 초기, 시초 연구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행동과학과 인간관계론에서 인간 자원관리론, 자아실현인. 그러니까 자아실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장 최종적으로 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런 것을 자아실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하는 것 외에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인으로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 다시 한번 여기 쭉 정리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전통적인 인간관계론, 19세기 말 이후에 미국에서 발전된 산업 경영 및 관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위한 지식과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한 관리를 의미한다. 제가 아까 한 사람이 1kg를 들을 수 있는데 10명이 들으면 10kg를 들어야 되는데 7kg, 8kg밖에 안 든다. 이게 바로 조직적 태업이에요. 조직적인 태업. 내가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할 거야 라는 어떤 게으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서로 협조하거나 누구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진짜 불편해 라는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이런 태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메이어의 그 호손 실험 인간을 사회인으로 보고 인간에 대한 적절한 사회 심리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연구를 했다. 예,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조직 안에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내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이 지원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도 모르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연구된 게 인간관계론의 두 번째죠. 좀 전에 한 조명 실험, 계정기 작업 실험, 면접 실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장의 조명도 여기 올리고 뭐 이런 것.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더라. 이런 것을 올려줘도. 그래서 6명의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들끼리
한 조를 이루어서 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조건보다 스스로가 안정감, 책임감, 만족감 등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것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 인간관계론 레이어의 호선 실험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그 호선 실험에 대한 거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한번 다시 쭉 보겠습니다. 생산 능률은 종업원의 태도, 감정에 의존한다. 물리적 환경이나 작업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 내에서 인간관계가 더 밀접하고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식적 조직, 구체화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딱 만들어진 조직 안에도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친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팀이 있고 무슨 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자생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런 자생적 조직이 있고 이것을 만들어낸 규범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통제된다. 호선 실험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사회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의 촉진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리더십이나 집단 행동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현대 인간관계론의 초석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현대 인간관계론의 초석 역할을 한 것은 호선 실험, 메이오가 주체가 되어서 연구한 호선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해서 밝혀낸 것이 그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있습니다.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 경영자는 항상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전제하에 연구를 실시했기 때문에 친경영자적인 편견을 갖는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했다는 것이 비판 1번입니다. 조직 내외 사회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 전체와의 관련성을 경시했습니다. 전체 사회적 수준에서 제도적 노사관계의 경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내용을 보시면 교재와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네. 현대적 인간관계론, 현대 행동과학과 인간관계에서 인간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적 증거에 따라 일반적 법칙을 확립하고 그 법칙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그냥 막연하게 뭔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들어보신 그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광고 카피가 생각나실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선명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츰 공부를 해 가시면서 행동주의라는 게 뭐고 그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현재 사회에서는 애매모호한 설득력보다는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대의 인간관계론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좀 보십시다. 자아실현,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 자원관리론, 인간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인간이 그것을 다 조정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발달된 과학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하고 사람들은 조정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적 자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기계화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 인간이 그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행동과학적 접근을 대표하는 것은 인간이 자원이다. 인간이 최고의 자원이라는 것, 그런 관점이고요. 조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장과 동기를 높이는 풍토를 지지하는 내부 구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직 안에서 서로 어떤 결속력과 어떤 풍토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 적응적인 문제 해결적 조직은 권한과 위계와 관료적 구조를 강조하지 않는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존중과 개인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견이나 능력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그 직장을 더 견고히 하지, 무조건적인 권한 위계의 관료적 구조는 오히려 조직을 와해시키고 당장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립, 냉담, 빈약한 작업성과는 직무체제에 얻는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왕따를 당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내 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옆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 이런 삶의 태도를 냉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빈약한 작업성. 내게 주어진 일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 능력의 어떤 빈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과는 직무 자체에 얻는 만족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성취감이나 작업의 본질적 가치 등에 대해서 내가 얻어내는 결과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태도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목표를 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목표. 여러분들이 책에는 몇 페이지 쪽 있냐면 28페이지.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를 왜 공부하는가? 인간관계라는 것. 거기 보시면 2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이상 우리가 쭉 그동안 짧게 했지만 요약해서 본 것. 인간관계론의 전개 과정에는 각 시대별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특정한 인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자원관리론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경제인, 사회인, 자아실현인 이런 이제 변천을 통과해서 지금 쭉 인간관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인간관계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산적이고 만족감을 느끼는 집단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만족감을 가지고 함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뭐야? 직업을 가진 직장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만족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해당되고요.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경제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만족도. 사람들을 생산적이 되도록 하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회에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적이 되도록 하고 서로의 관심을 통해서 협력하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아까 냉담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는 사실 굉장히 모래알처럼 우리 이 결속력이 부족하고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 관심과 호기심의 차이가 있는데요. 관심은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관찰을 하는 태도를 말하지만, 호기심은 단순하게 저 사람의 뭔가를 알아내서 그걸 화제거리 삼고 내가 정말 흥미거리 삼는 태도를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호기심이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스스로도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 삶이 뭔지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공부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얼마나 복잡해요. 인간관계가 세상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이런 꾸준한 시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는 실천학문이다 라고 인간관계론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론의 특징 해서 여기 3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룬다. 아까 관심과 호기심 차이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간관계는 인간의 사회성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동물하고 우리는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인간으로 일방적인 보살핌을 받거나 주기만 하진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도움을 당당하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굉장히 거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요. 당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형식적 관계를 배제한다. 무슨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 있거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 개인 자체가 교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 그래야 존중이라는 게 가능해지고 당당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직의 생산성 관계를 지향한다 그랬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가족관계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방향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인간관계가 어떻게 연구되기 시작했는지 초기 단계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잡하기만 한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실천적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내 삶의 어떤 아주 근접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흥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30분 내외에 수업을 정리한다고 지난번에 1주차 때 출석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2문제 정도 비대면 수업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보낼 거예요. 카페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고 오늘 PPT 자료 중에서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답을 찾아서 작성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